자, 이번 시간은 계약의 성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해보자고요. 청약의 의사표시,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란 내용도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만 합니다. 자, 가령 매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있어요. 내 집을 5개 사십시오. 그럼 갑이 청약자예요. 그때 상대방 을이 좋습니다. 당신 집을 5개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했다면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5억이요. 상대방도 갑을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있지. 갑이 을에게 내 집을 5개 사십시오라고 청약했는데 을이 성락할 때 에이 그게 무슨 5억 4억이면 살게. 내용 일치한다 안 한다. 원칙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한다고. 근데 갑이 을에게 내 집을 5개 사십시오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성락한 게 아니라 을 옆에 있던 병이 내가 5개 사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하면 상대방이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매매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는 무엇도 일치해야 되고 내용도 무엇도 일치해야만 한다? 상대방도. 그때 청약과 성락은 내용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로 구별해. 계약 체결 당사자인 갑을 간에 먼저 한 의사표시가 무엇이고 청약이요. 거기에 대응하여 뒤에 한 의사표시가 무엇이다? 성락이요. 그럼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당신 집을 5개 파십시오 라고 의사표시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청약이고
거기에 대응하여 갑이 을에게 예 좋습니다.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성낙이에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낙의 의사표시는 내용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로 구별합니다. 예. 그때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만 해요. 이 말이 무엇인가? 갑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된다는 말은 거기에 대응하여 일치하는 성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청약에 일치하는 성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청약은 무엇이어야만 해?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만 해. 그러므로 청약의 유인이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다른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의 유인을 하는 것은 을이 청약하도록 유인을 하는 게 무엇이라?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다 아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게 무엇이다? 청약의 유인이요. 그럼 시험에는 거의 묻지 않는데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청약의 유인인지 구별하는 것은 성낙을 해보면 돼. 성낙을 해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면 무엇이고 청약이고, 성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불과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요. 그럼 예를 든다면 자동 판매기 설치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안 되는 분은 커피 자판기라도 동전 집어넣어 보십시오. 커피가 쪼르륵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란 물건이 툭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이에요. 안 나올 때도 있던데 얘건 고장이겠지 뭐. 고장일은 가지 마시고. 청약이에요. 그럼 구인 광고는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성낙해보면 돼. 성낙해서 고용계약이 성립하면 청약이고 성립 안 하면 무엇이다? 청약의 유인이지. 만약 구인 광고가 청약이라면 세상에 백수는 아무도 없겠네. 됐습니까?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그 회사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무슨 서류 들고 언제 면접하러 오라 그래. 사측에서 고용을 할지 말지를 따로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에 불과하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런 사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명절 등을 연상하시고 열차 시간표를 게시한 것은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언제나 창구에 가면 몇 시차 그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에 불과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시험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청약은 거기에 일치하는 성낙이 있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만 한다. 되겠습니까? 를 기억하고 두 번째요.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청약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엇을 연상하면 돼?
갑이 청약에 의사 표시할 때 광고를 했어. 그럼 광고를 본 사람은 전부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청약의 의사 표시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성낙은 청약에 일치하는 성낙이 있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청약과 달리 성낙은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 특정인에 대하여. 그 특정인이 누구다? 청약자예요. 됐습니까? 예. 라는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그럼 청약과 성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약과 성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란 이야기는 성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그때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간혹 물어보면 무엇을 물어보는가? 언제를 물어봅니다. 성낙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요. 이 두 가지는 법 조문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그럼 언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자, 법률 규정 자체를 무작정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적을 뿐이지 여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갑이란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고객인 을에게 이 을이란 고객이 갑 회사 물건을 여러 차례 구입한 고객이거든. 신상품이 개발되고 갑이 을에게 물건을 송부합니다. 이 물건을. 물건을 송부할 때 거기에 청약서를 동봉했어. 이번에 신상이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반품해 주십시오. 물론 비용은 전부 회사가 부담해요. 이렇게 청약을 했다고, 청약을. 근데 고객이, 상대방이 성낙은 하지 않고 포장지를 뜯고 마음에 들어 을이 바로 그냥 그 물건을 사용해 버렸다. 성낙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포장지를 뜯고 이렇게 물건을 사용해 버리는 것이 성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그때 계약은 곧바로 성립해요. 이 말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작정 암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하나의 예를 적었을 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동네 서점에 주인이 공인중개사에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는 소문이 들어 독학하는 내가 그 주인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민법책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독학해요. 서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책 나오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주소 적어두고 가세요. 주소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며칠 있다 책이 왔어요. 서점으로부터. 이렇게 쪽지 하나 들어있어. 이 책으로 공부하면 민법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책을 착 펼쳐보니까 마음에 들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습니다. 내꺼 하고. 전화해서 이 책 살게요라고 승낙한 적은 있다 없다. 자, 오늘은 계약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이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성낙으로. 제가 필요한 건 이 말이 한 줄 잘 필요해요. 보겠습니까? 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성낙의 의사 표시한 적은 자, 오늘은 없지만 계약법을 계약이 성립하는 예외인데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성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계약의 종류를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무엇이다. 시간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성립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교차 그럼 청약에 의한 계약의 도대체 성립입니다. 어디를 하는지를 알고 이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좌측은 지우지 마십시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란 청약이 교차했다는 말이에요. 가령 갑이 을에게 청약해요. 내 집을 5억에 사십시오. 을도 청약해. 당신 집을 5억에 파십시오. 청약만 있지 성낙은 있다 없다? 없어. 미쳤는가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갑이 편지 보내서 1월 1일 날 내 집을 5억에 사십시오. 이 편지가 1월 3일 날 도달했다고. 편지 읽어보고 청약하면 을이 상태가 됐다 안 좋지. 편지를 아직 몰라. 1월 2일 날 편지 보내요. 그리고 1월 4일 날 도달했다고. 그럼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했을 뿐 성낙한 적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게 교차 청약이에요. 교차 청약은 성낙이 없는데도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돼요. 내용 불일치하면 계약 성립 안 합니다.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있다면 교차 청약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 양청약이 모두란 말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단어예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요. 그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이 법률 규정만 시험에 물어봐요. 사례로는 묻지 않아. 근데 교차 청약은 이 법률 규정도 물어보고 사례도 물어본다고. 그럼 아래쪽 사례에서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는 며칠입니까?
1월 4일 맞습니까? 예.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언제다? 1월 4일 날.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나중에 1월, 2월 넘어가도 의사실현 교차 청약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1월 달에는 좀 빨리 설명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약의 성립은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효력에 관련된 논리를 확인할 것인데 그 관계된 내용을 전반을 한번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할 때 법률행위 요건 했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했었어요. 그 중에 효력 요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 유효하다. 목적의 확과 적타 중에 가능을 지금 할 거예요. 그럼 가능의 반대말은 아니 불자를 붙여 불가능이라고 주로 표현하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법률 용어는 글자를 한자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용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불가능이란 말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불능이라고. 불능이란 말이 불가능을 말해요. 예. 그럼 지금부터 불능의 문제를 해보자고요. 이 불능의 문제가 계약법 이론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불능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전제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10%를 계약 체결할 때 지급했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매매했다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부동산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이 사례를 전제하여 불능의 문제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1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하여 설명드리고 있어요. 1월 1일 현재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존재하고 목적, 매매한다는 목적이 존재하고 그리고 의사표시, 누군가 먼저 청약하고 거기에 대응하여 일치하는 승낙하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예.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도 있고 그 이후의 불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은 1번 원시적 불능, 2번 후발적 불능, 1번, 2번이요. 예, 좀 해주세요. 이전의 불능,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요. 예, 고맙습니다.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 이후의 불능은 원시적, 후발적. 예, 후발적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 다시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 주관적을 구별하는 것은 객관적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라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객관적. 주관적은 그 어느 누구라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불능인 것이 무엇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객관적, 주관적 불능을 다시 둘로 나누어요. 이건 입문과정에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줄이기 위해서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1월 달부터는.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원객전불 되겠습니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원객일불.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은 원주전불.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은 원주일불. 이렇게 판사할 거라고요. 일일이 다 적다가는 적다가 볼일 다 본다고요. 약칭해서 적어도 말은 바로 발음합니다. 적을 때만. 예, 그렇게 적을 것이다. 그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란 이야기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 성립됐는데 이 집이 화재로 전부 소실됐어요. 그런데 언제 소실됐는가 하면 성립 이전 12월 24일 날 화재로 전소돼 버렸다고. 그럼 12월 24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됐다는 말은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 불능이잖아요. 3월 1일이 도래해도 집이 전부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도 등기해 줄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객관적. 전부 소실됐기 때문에 무엇이다? 전부 불능이다.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예를 든다면 주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 집에 딸려 있는 창고가 있어. 그것만 화재로 소실돼 버렸다고. 그럼 창고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라? 일부 불능이에요. 이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배울 거예요.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나중에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종류를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가 남기지 않는가 해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은 성립했지만 매도인 매수인은 이행해야 될 문제가 있다 없다? 있잖아. 2월 1일 도래하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해야 되고 3월 1일 도래하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다 남지 않았다? 남았잖아. 이런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 말해.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가령 매도인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제3자인 A가 소유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남의 물건을 매매해도 문제 없다고. 왜 3월 1일까지 소유자인 A로부터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수인한테 등기해주면 문제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소유자인 A로부터 매도인이 이행기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면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배울 거예요. 소유권을 요만큼도 이전 못 해줬어. 그때 담보 책임을 묻는데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등기 못 해주는 것이지 만약 매수인이 소유자인 A하고 직접 매매했다면 등기해 주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주관적 불능이라 말해. 법률행위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불능인 것이 무엇이다? 주관적이요. 그런데 소유권을 조금도 이전 못 해주는 게 무엇이다? 전부 불능이요. 이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배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도 있어요. 일부 불능이란 이야기는 예를 든다면 매매 목적물이 가령 토지라면 일부는 매도인이 소유하고 일부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매도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300평, A가 소유하는 토지가 200평, 매수인이 500평이 필요해. 그래서 500평을 매매했다고. 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3월 1일 도래할 때까지 매도인 갑이 A로부터 200평을 소유권을 이전받아 500평 등기해주면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3월 1일까지 A 소유 200평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면 300평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는 있지만 500평을 등기해 줄 방법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지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맛배기만 보여주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단어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기억할 것은 첫째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이 불능인 것을 무엇이라 말해? 원시적.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을 무엇이라 말해? 후발적.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말이 사실 있어요. 지금 다 알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시험에 묻지는 않아. 굳이 원시적 불능을 나누면 4개로 나눌 수는 있지만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말한다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 형태예요. 이것만 무효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무효 아닙니다. 모든 원시적 불능이 무효가 아닌데도 시험 지문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말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형태가 무엇이기 때문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게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형태 모습이에요. 이것만 무효라고. 사실은 아래쪽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1월 달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다 터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만 무효인데도, 이건 무효가 아닌데도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라고 말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모든 원시적 불능이 무효가 아니라는 마인드를 갖자. 그런 취지요. 자, 그럼 그 정도를 하시면 되고 입문 과정은 후발적 불능을 해볼게요. 후발적 불능을 예를 든다면 이 집이 이 점의 화재로 전부 소실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집이 화재로 소실됐는데 2월 14일 날 화재로 전소됐다고. 화재로 전부 소실됐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불능이 됐기 때문에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요. 되겠습니까? 그때 이와 같은 사실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를 귀책 사유라고 말합니다. 귀책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됩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문제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그때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근데 예외적으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에 채무자, 채권자란 말이 왔어요. 자, 채권자, 채무자란 개념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를 무엇이라 말하고? 채권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무엇이라 말한다? 채무자. 그럼 만약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라면 대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채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를 가진 자를 채권자. 왜 이것만 적고 있어? 불능의 문제에서는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불능의 문제에서는 대금은 불능이 없어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체라 말해. 지체. 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한다고 본다고. 없어서 못 주는데 그것도 불능이라 보지 않아. 이행지체로 본다고. 빌려서 주면 되지. 안 빌려주는데 도둑질해서 주면 돼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 그럼 과장되게 말하면 대금의 불능은 지구상에 돈이 씨가 말라야 무엇이 된다고? 불능이다. 불능의 문제에서 매매계약이라면 대금은 불능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목적물은 화재로 전소돼 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불능의 문제에서는 시험 사례를 물어보면 거의 100% 매매로 물어봐요. 그럼 누가 채무자고? 매도인. 누가 채권자다? 매수인. 그럼 해보자고요. 이렇게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적지는 않을게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2월 14일 날 화재로 전부 소실된 이유가 벼락을 맞아 불타버렸어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행불능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이요. 이와 같은 사유가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잘못 집어던져 화재로 전부 소실돼 버렸습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행불능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그럼 조금 전에 두 가지 사례는 채무자도 채권자도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위험부담이잖아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칠판이 꼬리가 없어서 그냥 하고 위험 부담 파트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예습하고 있어 지금. 그럼 매도인 갑이 불내버렸어. 2월 14일 날.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란 이야기는 얘가 적절 안 해 죄송합니다. 성격이 좀 파탄자예요. 부부싸움 끝에 열받아 불질러 버렸어. 고의잖아 고의. 되겠습니까? 과실 잘못이요. 촛불을 사랑해. 밤에 촛불 켜놓고 술 마시는 게 취미입니다. 술이 만취된 나머지 촛불을 끄지 않고 쓰러져 버렸다고 촛불이. 애초에 불을 낼 고의는 없어. 잘못으로 불나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화재로 전부 설치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행불능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이행불능의 문제예요. 그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위험부담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을이 불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낸 것도 채권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채무자는 귀책사유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엇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근데 이 경우에까지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면 이상하지. 이놈이 불냈는데 위험은 누구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이따 위험부담 파트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은 성립했지만 2월 1일이 중도금 지급 단계가 이행의 착수 단계예요. 3월 1일이 무엇이다? 이행기라고.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지, 단지 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계약의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다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은 성립했지만 중도금 지급 시기가 이행의 착수 단계고 3월 1일이 이행기입니다. 자,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이 이행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계약법에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계약법 총론의 중요한 이론은 5개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요. 되겠습니까? 그 5개 중에 불능과 직결된 이론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리고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는 불능과 직결되어 있어. 동생항변권은 불능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 간접적인 관련이란 이야기는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기에 도래해야만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동생항변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불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계약법 강론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에 매매가 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문제는 반드시 어디서 물어본다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머지 한 문제는 주로 계약금에서 물어보는데 계약금을 묻지 않고 매매의 일반 이론을 간혹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3, 4월이 지나고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담아질 거예요. 그때는 연상법으로 표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를 기억하는 것이 계약법의 6부능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표가 약간 미약하지만 나중에 3월 되면 표가 전부 완성이 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상법이 좀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할 때는. 예.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동생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은 제가 알아서 지워가면서 할 거니까 이번 시간은 지우지 마십시오. 좀 써먹어야 될 게 있었어.